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내 아이가 커서 직장을 가지고 첫 월급을 타면 과연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잠시 그 정답을 고민하시는 동안 오늘도 즐거운 수다학을 만들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일희 씨 같은 경우는 네. 1등 모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그 선물을 사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선물 사기죠. 네. 어떤 선물일까요, 그게? 부모님이 평상시에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거. 정말 근데 비싸서 말을 못 꺼냈던 그 선물. 네.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거. 네? 어머님들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어머님 평상시에 웬 입고 노트북이에요? 하셨던 스키니진 이런 거를 선물해 드리면 어머니께서 야 이거 됐다 너 써라. 그러면 내가 쓰면 돼요. 생색은 내고 결국 내가 필요한 걸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만 굉장히 유통용도로 거쳐서 지능적이네요. 온 거죠. 네. 정말 이게 폼은 제대로 내면서 네. 다 해드리면서 네. 그 실제로 그러면 이리 씨는 예. 어떤 선물을 해드리셨어요? 첫 월급 받아서. 어머님이 이제 삼형제인데 항상 형들한테 했던 얘기가 첫 월급 타면은 빨간 내복을 사와라. 네. 그래서 큰형도 사와갖고 둘째 형도 사갔습니다. 네. 저도 사갔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봐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세월이 얼만데 빨간 내복을 요즘 잘 입지도 않으시는데. 차이가 뭐였냐면은 형들은 내복 플러스 거기다 용돈을 줬고 저는 순수하게 내복만 줬고 요 차이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눈치 없게 키우셨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첫 직장을 얻어서 첫 월급을 타면 가장 뭘 하고 싶어 할지 교수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여행 같은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여행을 제대로 못 가봤으니까. 네, 그것도 괜찮을 것 첫 같고요. 월급을 타서 바로 퇴사해서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건 조금 말리고 싶네요. 말리고 싶죠. 네. 소장님은요? 자기 친구한테 선물 사줄 것 같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렇죠. 사실 또 이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을. 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동안 정말 사고 싶었던 거, 좀 값 나가는 거 네. 그런 거를 좀 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월급 타서 실제로 첫 월급 탔을 때 그걸 다 10,000원짜리로 다 찾아가지고 네. 방에서 한번 뿌렸다가 한 3만 원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네요. 선물 안 하고 한번 다시 돌벼락을 찾아다가- 맞고 싶어 보셨군요. 네, 이렇게. 뭔가 내가 이만큼을 벌었다 해서 뭔가 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니 근데 왠지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집에서 한 번쯤은 해볼 법한 일인 것 같아요. 그 5만 원짜리 한번 탁 던지면서 내가 한번 맞아보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답을 한번 보면요. 애완동물 기르기, 그리고 여행, 저축, 저축. 쇼핑이 나왔고요. 정말 1등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였어요. 요즘에는 뭐 너무 기특하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부모님을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 기특하고 아주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정말 그 말대로 실천만 한다 그러면 네. 그냥 자녀를 한 10명은 낳을 것 같아요. 왠지 부모님도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나 용돈 안 줘도 되고 그냥 수학 점수나 100점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사실 이 얘기 뭐 들으면서도. 10년 뒤, 20년 뒤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그냥 마음도 한달 변하지 뒤, 않을까? 수학 정말 나한테 성적으로 100점, 기쁨을 줘라. 수학 100점을 맞으면 실질적으로 엄마한테 절약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구나. 이게 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었네요. 아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외비 들어가느니 네가 정말 수학을 잘하면 내가 이렇게 진짜 일거양득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수학을 잘하면 나중에 직업도 잘 갖는다고 다른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었잖아요. 밥도 얻어 먹어요. 그 네, 어떤 어떤 과목 어떻게 과목보다도. 시켜요? 뭐 이러면서 밥 한 번 맞아요, 사주시면서 그렇게 되는군요. 참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시키는 것도 일입니다.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수학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아이의 어떤 수학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벌써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의뢰인.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규리 엄마에겐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산수, 자, 연산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연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응용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수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전에는 거의 수학을 손에 놨었죠. 안 했을 때는 뭐 학교 방과후 수업만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여기가 규리방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옷장에 가려져 있는 책상과 책상 뒤에 있는 커다란 소파입니다. 이거는 영어 노트예요. 이 노트가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조금 약간 불안한 게 이렇게 그림이 낙서가 되어 있어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책에 낙서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항상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공부에 집중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수학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림으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수학 공부는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연산을 어려워했는데 요즘은 연산에서 거의 틀리지는 않고 이렇게 어떤 서술형 문제에서 문제를 이제 식을 세워서 응용하는 문제를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서술형에서 이렇게 대입시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틀렸더라고요. 중학생이 되면서 더 어려워진 수학 문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틀린 거고. 특히 서술형 응용 문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림에 대한 취미가 많고 이래서 모든 뭐 노트나 책 같은데 그림이 항상 그려져 있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성적이 롤러코스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면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신경을 조금 쓰고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 성적이 또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꾸준하게 매일 일정한 양의 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중학교 1학년 규리입니다. 어머님을 직접 만나 뵀는데요. 어머니 걱정이 이제 연산은 그냥 좀 되는 것 같은데 응용 문제를 너무 많이 좀 기초가 좀 흔들린 것 같고 그리고 수학책에 계속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잘 그리더라고요. 네,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걸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머니 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네. 갈색으로 된 이렇게 함 이런 거 보셨죠? 저는 잘 못 봤는데 아, 위에 함이 이렇게 함이 있어요. 있었어요. 함이 이 사이즈별로 쫙 있고 밑에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그 한지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어머니도 손재주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도 그 미술적인 재능이 있어서 엄마한테 받은 거죠. 어머니가 물려줘 놓고서는 지금 왜 왜 그림을 그림만 그리냐. 그리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어머니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갑자기 그게 눈에 띄어서 네, 뭔가 어머니의 재주를 좀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지 자유롭게 좀 선생님들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아이의 그 심리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가운데다 그렸죠. 네. 가운데다가 책 한가운데. 진짜. 사이즈도 네. 크게 그거는 아직까지 자존감이나 그런 게 크게 무너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거나 그런 아이들은 구석에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림 중에 상당히 많은 그림이 눈, 코, 입이 완성이 안 되거나 팔다리까지 완전히 완성이 안 된 그림이 좀 많았어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 이 아이가 자존감은 유지되어 있는데 그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다가 중단했다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사실 다 완성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지금
위태위태한 면이 조금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눈도 꼭 네. 한쪽만 그리고 어떤 건 그렸는데 어떤 건 그리다 말고 머리카락으로, 그랬어요. 네. 아니, 근데 모르시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 소장님은 뭐 그림, 심리학 네. 뭐 이런 거까지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살짝 네. 이렇게 배운 거죠. 와. 두루두루.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림 많이 그리는 거 보면 주로 쓰기책이나 글씨 쓰는 글짓기나 수학책에 그렇게 많이 그림을 그려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거든요. 글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막막하니까 그림을 그리고 또 수학도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그린 이유는 만약에 정말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면 굳이 수학책에 쓰지 않고 그냥 연습장에다 따라 했겠죠. 그렸을 텐데 처음에 책을 핀 까닭은 공부를 하겠다고 핀 건데 오, 맞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고 뭔가 붕 뜬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 그림으로 심리 표현도 물론 알아서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공부를 안 되면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공부를 자기가 오늘 뿌듯하게 잘해서 자기한테 상으로 오늘 하나 그림 하나 그려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공부가 안 돼서 거기다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그건 아이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조금 더 그런 걸 물어보고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림 그리는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기가 선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데 아이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스트레스를 조절할 뭔가가 필요해요. 네. 필요하고 책상이 약간 이렇게 장롱에 가려서 가려져 조금 있어요. 이렇게 네. 이게 약간 구석진 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학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자기가 목표를 다시 설정할 때 책상 위치를 좀 바꿔주는 것도 그것도 좋을 것 도움이 같아요. 돼요. 이렇게 채광이 좋던데 창 쪽으로 한번 창 쪽에 앉혀주셔도 놓기도 하고 방 가운데 이렇게 놔서 이렇게 마주보게. 문 마주보게 네. 그렇게 놓기도 하고 좀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네. 책상 뒤에 소파에 왜 있는지 계속 궁금하긴 해요. 소파가 있더라고요. 책상 뒤에 네. 소파가 있는데 설마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죠? 사실 네? 그거 만약에 어머니 앉아 있는 목적이라면 그건 좋은 환경은 아닌데 아니 그리고 방을 잘 보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봐 왔던 아이의 방과 달리 그림이 많이 있어요. 네. 창틀에도 두 개 이렇게 딱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이의 방에도 그림이 보이게 해놓으셨던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리 씨는 어때요? 예전에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수업에 집중 많이 안 했잖아요. 네네네. 네, 확실히 엄청 딴 인정하죠. 네. 생각했죠. 그럴 때 그냥 생각으로 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적었어요? 뭐 어떤 그 유형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 뭐 그 글씨 많이 써 있으면은 그 글씨에 뭐 동그라미 있으면 거기에 색깔 칠하고 그죠? 뭐 네모돼서 네모도 칠하고 그래서 수학책이 다른 책보다 제일 새까매요. 보면은 책 제목 낙서를 책 계속 제목 해요. 바꾸고 예. 그리고 항상 책도 제일 많이 헐어요. 수학책이 뭐냐면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보고 막 항상 딴짓을 많이 하니까 수학책 안에다가 만화책도 껴서 보기도 그래요,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책이 헐기는 제일 많이 하는데 네. 또 딴 생각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머, 나 이해가 깜짝 돼요. 놀랐어요. 왜요, 정말 왜요? 그 이음과 미음에 비읍에 이렇게 네. 색깔 칠하는 색깔 거 칠하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안 해보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이거 이 끝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드르르 하는 거. 그거 대단한 이거는, 재주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했다가 혼나기 때문에 맞아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발전한 겁니다. 드르륵 하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귤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줌마도 경험을 했고 이 아저씨도 경험을 했고 우리 모든 소장님까지 아줌마 다 아저씨들. 경험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머님 네. 저희가 또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귤이가 그러면 공부하는 모습은 또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 귤이에요. 아유, 예쁘게도 생겼네. 학교에서 돌아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부터 한다는 귤이.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이 들어있네요. 책상 한가득 교과서와 문제집을 펴놓고 집중력을 발휘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아, 귤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회 과목이네요. 입술을 꼭 깨물고 야무지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눈동자는 철렁철렁. 예쁘게 꾸미고 색깔별로 필기하는 것이 귤이만의 공부 방법. 덕분에 암기 과목 성적은 늘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공부가 재밌다는 귤이에게도 수학은 늘 어렵기만 한데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식을 아예 못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틀리다 보니까 하기가 막 싫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딱히 식 세우고 막 풀이하는 게 별로 안 길어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들어오니까 막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식을 아예 못 세우게 돼서 거기부터 딱 막혔던 것 같아요. 이번엔 수학 공부 방법을 살펴볼까요? 아래 문제에 밑줄을 찍찍 긋고 흔한 연습장 하나 없이 수학 공부를 하네요. 문제집 위에 대충대충 풀이 과정을 쓰는 규리. 집중력이 떨어지니 톡톡 얼굴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잘 모르겠었던 건데 쌤이 설명을 해주셔서 찬찬히 이거 한 대로 풀어보니까 답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은 받아 적고 한번 다시 풀어봐가지고 답이 맞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규리가 유난히 힘들어한다는 서술형 문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풀기도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말고 연습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수학 공부하던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지 그새 그림에 푹 빠졌습니다. 규리가 수학 공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도는 잘 안 해주시고 그냥 인강 조금 들으라 하고 그러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학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너무 예뻐요. 그죠? 저 긴 생머리에 그냥 다리도 그냥 끼쭉하고. 여대생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 뭘 해도 다 용서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고민거리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이가 사회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노트 정리하는 것만 봐도 이 과목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은지 딱 보이지 않으셨어요, 소장님? 시각형 학습자예요. 그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노트 필기할 때도 색깔 쓰고 칸 맞추고 지도 같은 것도 그리고 네. 이런 아이는 수학을 공부할 때도 그래프를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다시 그려보면서 하면 그 숫자 공식이 기억나거나 풀이 과정이 기억나는 거를 그림을 다시 그림으로 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듣는 인강보다는 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를 좀 수학 노트도 좀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아까 얼핏 그 1학년이어서 그 반비례 그 비례 그래프 문제를 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언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얼핏 보니까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데 사실 이렇게 수식이나 이런 게 좀 약한 애들은 풀이 과정에 예를 들어서 y는 ax가 만약에 얼핏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나 봐요. 그래서 뭐 답을 2 이렇게 내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교수님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y는 ax 그래서 순서상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것까지만 좀 써주는 버릇을 하면 네. 훨씬 수식에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바로 뒤에 문제도 보니까 딱 숫자만 했더라고요. 거기도 y는 x분의 a 그거 쓰고 순서상 쓰고 그러면 그게 그 교점을 지난다 그런 의미로 스스로 그림도 한번 다시 그려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학습법을 바꾸면 수식에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워낙 또 이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일단 그 정도만 시도해봐도 일단 문제 수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이렇게 정성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회 노트가 정말 글씨 엄청 잘 쓰고 별표 위치도 정갈하잖아요, 네. 아이가. 예. 그런데 수학 보시면 알겠지만 A는 뭐 3하고 답을 썼는데 그 글씨가 이 같은 아이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삐뚤어져 픽슨 있고,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애착이 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 필기 잘해보신 분은 느낌 알겠지만 잘 적어놓으면 열어보고 싶어요. 뭔가 내 맞아요. 작품 같고 네. 그 필기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뿌듯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색깔펜 바꿔서 하면서. 그러니까 수학에도 그렇게 미술에 대한 흥미를 적용해서 해보면은 참 그 글씨도 반듯하게 쓰고 식도 쓰고 좋을 그리고 것 그림도 같아요. 저게 제대로 배운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교하죠. 음. 그다음에 노트 필기도 정교하죠.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네. 그런데 수학이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의 노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고 적다. 다른 과목에 네. 대해서는 그 언어적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스스로 다 찾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학을 지금부터 하면 잘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1학년이잖아요. 2학기 되면 이제 그 기본도형, 기하 영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디자인 속의 수학, 뭐 이런 이야기 책들도 있고 네. 아이가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뭐 미술 속의 수학 이런 이야기 책을 좀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2학기에 좀 기질을 더 발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학기에는 막 테셀레이션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평면 도형을 활용한 뭐 디자인 꾸미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 감각이나 그림 실력이나 약간 색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고 그런 걸 잘하는 아이들이 약간 좀 더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네. 네, 이런 아이는 진짜 2학기 기하 파트가 네. 대수 파트보다 훨씬 쉬워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하 파트가 더 힘들어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시각적 학습자들은 눈으로 보는 거 기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합니다. 이 그리고, 친구는 되게 잘하고 모범생과인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학교는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그 성적표 나오는 그 점수가 오랫동안 가고 개인적으로도 아이 자체로도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 정도는 높은 수학 점수를 받아봐서 그 성취감을 얻으면 네. 얘는 계속 그 그렇죠. 탄탄대로를 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얻기 전에 너무 이제 개념적인 것만 찾으려고 이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아래 것만 계속 네. 공부하다 보면 성적은 그동안 계속 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다가 이쪽 부분은 계속 내가 막히고 떨어져. 그러면 네. 그거와 관련된 기초를 좀 찾아서 처음부터 아예 드립다 기초부터 하기에는 예, 조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대처를 해서 높은 성적을 한번 얻어서 스스로 성취감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그런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굉장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선생님이 또 항상 나오는 것만 내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공부한 거하고 다른 방향의 문제가 나와서 만약에 또 한 번의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큰 실패를 있으니까 또,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당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중학생들이 가장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 경계해야 될 게 하나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하면 수학적 이 아이 사고가 같은 확장이 안 경우는 되니까. 이제 70점 정도기 때문에 그 자기 약한 부분만 잡아보면 금방 이제 성취감 한번 제가 경험자기 때문에 한번 네. 이렇게 딱 올라가 보면 특히 여자아이들은 잘 이렇게 예, 안 내려가려고 그것도 가능할 해서. 것 같은 게 이 아이가 지금 사회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잘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는 그렇죠. 내가 긍정적인. 수학도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그 회복하는 자신감을 건 갖는 게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아이가 규리가 그 수식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식이 왜 어려울까 좀 얘가 공부하고 있는 책의 난이도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함수에 예전에 그 함수를 이렇게 집합으로 도입하면서 굉장히 그 식 간의 변화를 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아이들의 그런 수식에 대한 그런 부담감, 학습량 감량을 위해서 집합도 없애면서 굉장히 함수를 단순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집이나 뭐 아니면 학원 교재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혹시 아이가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차분한 규리 같은 애들은 조금 자기의 목표를 조금 이렇게 스스로 설정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 뭐 서너 달 뒤에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자기의 학습량이라든가 그다음 학습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성적 말고 조금 그런 수학 자체의 목적 있잖아요. 네. 나는 그래프 그리는 걸 싫어하지 않으니까 뭐 그래프에 관련된 모든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겠다. 아니면 내가 수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수식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조금 그런 단기적인 목표까지 같이 세워서 하면
이런 차분한 아이들한테는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걸 저는 평가 목표, 행동 목표라고 하는데요. 평가 목표는 이제 나의 골이죠. 뭐 수학을 100점을 만든 걸 수도 있고, 뭐 진도를 맞추는 걸 수도 있고. 근데 평가 목표만 잡아놓으면 너무 먼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명사형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메타인지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위한 행동 목표를 잡아요. 그거를 3개, 4개 잡는다는 거죠. 그때 그래프 관련된 건 꼭 그린다. 아니면 수학을 하루에 2시간 공부한다. 네. 문제는 반드시 뭐 30문제 푼다. 그걸 정해놓은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아 내가 오늘은 많이 했구나 안 했구나. 그래서 평가 목표와 행동 목표를 갖고 점검을 하기만 하면 아이의 성적은 거의 99.9% 올라가요. 네. 그때 어떻게든지 그 일맥 맞는 거죠. 점수가 잘 나오게 해줘야 돼요. 네. 아이가 그러니까- 자신감도 회복할 그러니까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진짜 기본적인 실력을 키워서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시험을 봤을 때 응용 심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답을 맞추는 기쁨을 한번 얻으면 거기서부터 얘기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거의 다 알겠는데도 문제를 틀려버리면 점수로 된 거로 인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평가받기 때문에 네. 진짜 수학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풀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짜서 네. 기한을 보통 때 하던 것보다 일주일, 열흘을 더 먼저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덤벼서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그 응용 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더 들어가야 그래야 될것 되는데 예를 같아요.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아이가 풀이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읽는 그런 훈련을 다시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할 때 쓰는 메타인지 훈련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이렇게 잘라서 보고 그다음에 조건을 다 찾았는지 그다음 내가 전에 못 풀겠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를 찾고 네. 그다음에 어디가 수식으로 연결된 부분인지 그걸 다시 찾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문제를 또 다시 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 확인까지 그런 문제 이해에서 필요한 메타인지 훈련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한테 즉각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쉽고요. 네. 자기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근데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안 될 때 안 되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써놔야 돼요, 옆에다가. 내일 물어보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란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왜 안 됐는지 다 까먹어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바로바로 적어놔요. 바로 안 물어보면 되는 이유를 바로 찾는 게 물어보면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하죠. 알려줘서 요게 뭐고 하면은 쉽게 레슨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왜 질문을 안 하냐고 그랬는데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2, 3일만 지나면 이걸 모르게 했는데 왜 몰랐는지 느낌이 다 없어졌죠. 네. 근데 지금 그냥 이거 질문인데요. 그렇게 아이가 노력을 해요.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어머니는 아니면 절대 물어보면 안 되죠. 선생님 학교에 가서 여쭤봐야 되나요? 일단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는 뭐 과외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교 네. 선생님, 뭐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필요합니다, 지금 여쭤본 거고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기에는 사실 중학교 수학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력자가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엄마와 규리가 둘만의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저희가 또 다른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스크림 안 먹어? 아이스크림. 공부하다 말고 나온 규리에게 간식 챙겨 먹으라는 말뿐 엄마도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컴퓨터 삼매경, 규리는 어슬렁. 쉴 만큼 쉬었겠죠? 이내 방으로 들어가는 규리입니다. 자, 다시 집중해서 공부 시작! 내가 하는 직업도 수학이 일단 기초니까 수학이 밑바탕이 돼야지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는 딱히 그게 수학이랑 엄청 관련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규리에게 엄마가 다가옵니다. 규리야. 응? 수학 인강 들어야지.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 문제를 풀어라라고 내가 막 푸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얘가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좋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편이죠. 규린의 집은 컴퓨터가 거실에 있어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면 거실로 나와야 하는데요. 거실 구석에 있는 컴퓨터 책상에는 문제집 한 권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오늘 규리가 배울 부분은 중학교 1학년 수학 함수. 규리가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함수인데 불편한 자세로 오래 강의를 들으려니 더 힘이 들고 규리의 얼굴에 지루함과 피곤함이 가득 묻어납니다. 규리의 학습 환경 괜찮은 걸까요? 사실은 그 인터넷 강의를 듣는 그 장소가 뭔가 노트를 하나 놓기에도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 그 컴퓨터 사용하는 것 때문에 거실에 나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인터넷 같은 걸로 그 공부 다시 보기, 드라마 다시 보기 같은 거 말고요. 공부하는 거 뭐 그런 것을 볼 때 보시면 옆에 누가 왔다 갔다 거리거나 하면 굉장히 집중이 안 됩니다. 네. 책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강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도 인강을 하지만 찍지만 이렇게 단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강 강사들도 노력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막 네. 웃긴 가발도 쓰고 분필 던지고 막 이런 거 잠 있으니까. 깨우려고 일어나라 뭐 이러고 그러고 사실은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게 이 인터넷 강의라는 것이 사실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고 아이들이 집중력이 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시도 웃긴 거 들고 제가 원래부터 손이 이랬던 게 아니에요. 하시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아이들을 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어머니라면 우선은 그 인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어폰도 큰 거를 해주시고 책상도 크게 해서 자신만의 컴퓨터로 할 수 있게 즐겨찾기도 해놓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강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무료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는 거 정도 클릭해서 보고 어때? 재밌어? 뭐 한두 마디 정도 해서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많이 접해보고 그 인강의 효과에 대해서 네. 설문조사도 해보고 알아본 결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뭔가 깔짝거리는 것들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집중을 못해요. 확실해요. 그거는. 방해 요소들은 확실하게 그렇죠. 제거를 하고. 네. 네. 아까 그 깔짝거리는 것들의 얘가 아까는 아까 어머님이 되시겠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방해 요소가. 예.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 헤드폰도 제대로 끼고 정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도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 같으면은 어머니 입장이라면 네. 일단은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술 학원도 네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 다녀라. 저도 미술학원 보내고 싶을 것 다녀봐라.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재능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네. 그리고 대신에 내가 너 원하는 거 하나 해줬으니까 너도 수학을 좀 더 관심 갖고 그래요. 학원을 가든 어딜 가든 지금보다 점수 조금만 더 올려줘라. 이렇게 해서 아까 좀 딸과 거래를 할 것 아니 같아요. 이건 나쁜 거래가 아니, 아니죠. 그건 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게 나 길게 한참 얘기했는데 의미 없어 보인다고 단발에 그냥 자르고 그러면 나오시는데요. 얘가 수학 공부를 하기 싫을 때예요. 그치 안 얘는 하려고 수학 그럴 공부하기 때. 싫은 게 아니고 네. 수학이 잘 안 풀려서 고민이지. 어려운 거죠. 수학 공부하기 싫어서 엄마 수학 안 할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너 수학을 할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방법이 그 미술학원하고 거래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고 정말로 어느 방법이 얘한테 맞을지 몰라요. 과외 선생님이 맞을지 인강이 맞을지 학교 선생님이 맞을지 수학을 많이 해본 사람은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알죠. 얘는 그거부터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행착오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으니 네. 일단은 시간 확보. 훨씬 많은 시간을 수학을 A 방식, B 방식, C 방식을 하다가 그중에 나한테 맞는 방식이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네.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조작이 안 들어가면
자기가 약한 과목은 자꾸 밀리게 되고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돼서 네. 과목 간 불균형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래 이제는 너한테 수학을 여러 방법을 쓰는데 그중에서 미리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 방법은 우리한테 맞을 건데 그 방법을 찾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화면에 그 끝에서도 보셨지만 사실상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학생이니까 어머님이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아, 저 모습이.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그 학원도 많이 안 다녔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별로 이렇게 성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못했지만 중학교 때는 그래도 한 10등 했단 말이에요. 아,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수능 점수만 갖고 아시잖아. 나머지 과목에 대한 점수를 모르시잖아요. 아, 그래서 네. 수학만 약했고 암기 과목하고 뭐 국어라던가 아까 사회 이런 거는 네. 잘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규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제일 있겠네요. 제일 네. 잘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저도 제 문제를 스스로 누가 중요하다 그래도 뭐 지금 뭐 괜찮은데 이 정도면 됐는데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국영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배점이 센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아까 뭐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한참 이제 중요한 시기니까 요때 조금 뭐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네. 해봐도 성적이 안 나오면 그때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네네. 네. 아, 근데 너무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이 국영수 가장 그 기둥되는 것을 이 시기점에 안 잡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얘는 같아요. 엄마가 그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배려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또 참으시기도 예, 쉽지는 않아요. 솔루션도 아는 게 그 수학을 좀 많이 하면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이나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면 정말 많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 뭐 시간만 같이 보내면 되는 것 같지만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이제. 둘이 불편함이 없다면 얘가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그게 없다면 작은 대화로도 밀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좋은 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건 진짜 맞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엄마하고 딸 간에 신뢰관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수학은 밥 먹듯이 꾸준히 안 하면 정말로 실력이 안 올라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자율학습을 하면 좋겠다. 얘기죠.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과목은 이미 궤도에 오른 과목만 스스로 됩니다. 네. 그 단계를 정말 우리 딸이 스스로 올라간다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그 예외적인 케이스는 우리 동네에서 잘 안 일어나죠. 신문에서나 나는 일이기 때문에 얘는 그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좀 네. 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사례를 들려드려도 거의 개입을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의 사연이 맞아요. 많았었는데 이번 거는 좀 약간 반대의 경우잖아요. 근데 규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은 아니고 수학 같은 과목 그리고 특히 아이가 또 하고자 하고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요즘은 조금의 개입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네. 거죠. 그쵸. 아이에 네. 대해서. 나 알고만 계신 예, 거잖아요. 저는 이거 뭔가 액션을 취해주셔야 돼요. 액션을 행동을. 안 취하고 알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알면은 벌써 반은 된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딱 인터뷰 시작되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이 어머니는 이렇게 다 알고 네. 계시는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되게 편하게 오늘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큰 근데 안도가 김희진 있습니다. 선생님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그 공부의 몫은 규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은 수학은 그냥 영화 보듯이 책 읽듯이 그렇게 공부해서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 풀어도 그냥 설명 듣고 한번 풀어보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게 뭐지?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지? 그렇지. 그걸 항상 점검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사 좀 그런 자세로 공부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지만 늘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규리가 바뀌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림과 공부가 뭔가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얘를
분리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과목과 수학 과목의 흥미도와 그리고 성취도가 굉장히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우리 규리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는 다른 건 잘하는데 수학만 못해요.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뭐 이거는 다 잘하는데 이것만 못해요. 이렇게 좀 뭔가 균형이 깨져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제 생각을 얘기하면 답은 아니고 네. 그림하고 수학은 반드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그림도 완성이 안 되고 수학도 완성이 안 되고 그래서 네네. 그림 시간 하고 싶으면 미술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이 시간엔 그림을 그리고 공부할 때는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 이거 잘못하면 고3까지 습관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집중이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절대 책에 그리지 않는 거 분리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수학의 비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의 전 과목과 마찬가지의 그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고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학만큼은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충의 공을 들여가지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사회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능할지 몰라요. 그다음에 영어나 국어 같은 과목도 언어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일부 가능할지 몰라요. 수학은 정말로 땀 흘리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네. 기쁨이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네. 수학을 잘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뒤의 노력과 이 아이의 그 땀과 눈물이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네. 물론 애들 중에서 정말 수학 영재들이 있어요. 노력 안 하고 그냥 딱 보면 쑥쑥쑥 답하는 애들도 정말 축복받은 애들도 영재원에 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엄마들 보면 반드시 두 가지는 챙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수학하고 영어 듣기입니다. 네. 네, 이거 들려야지 영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가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두 가지는 꼭 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는 이미 올라왔어요. 네. 그 더 발전된 문제, 심화된 거를 못 파기 때문에 그 부분 취약점을 찾아서 메꿔주면 충분히 정상 궤도에 올라서 최고조로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외를 하던, 인강을 하던, 엄마 가르치던, 아빠 가르치던, 동네 형을 가르치던, 아니면 교회에 온 언니 오빠들 가르치게 하던, 친구를 붙이던,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빈 부분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그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분리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물론 이 어머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거 들으시고 당장 분리 그렇게 하시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알 거예요. 본인이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 규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대화로서 그 아이가 앞으로 그 서서히 공부 시간과 그리고 그렇게 취미 활동하는 시간을 조금 분리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리 양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물론 잘 그리고 저도 굉장히 재주가 많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공부하는 시간과 그림 그리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조언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어머님께는 우리 규리가 조금이나마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그 접촉을 좀 하셔서 어떠한 해결책을 어머니께서 좀 제시해 주시든 간에 수학을 조금 더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훌륭합니다. 자, 오늘도 수다하게 즐거운 수다와 함께 좋은 해결책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수학은 마치 밥 먹는 거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꾸준히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수학도 꾸준히 계속 도전해야지만 수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공부에는 왕도가 없지만 함께 하다 보면 그 길이 찾아지는 것 같고요. 아이의 꾸준함과 더불어서 부모님들께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또 꾸준한 개입을 적절한 개입을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스타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